1942년 1월 1일 국제연합이 창설됐다. 중국과 영국, 미국, 소련이 동참했다. 이는 1778년 이후 미국이 맺은 첫 번째 공식적인 동맹이었다. 조인국들 모두 자국의 힘과 자원을 동맹군과 맞서 싸우는 데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동맹국에 승리할 때까지 싸우며 단독적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진주만 습격은 일본의 침략과 확장 전략의 한 요소일 뿐이었다. 멈출 수 없는 일본의 마수가 동태평양을 휩쓸고 동남아시아까지 덮쳤다. 육지와 바다, 군도와 섬들을 넘나들며 일본의 승리가 이어졌다. 진주만 습격이 있은 지 겨우 며칠 후 일본은 미국령 필리핀 군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했다. 이번에도 미군 항공기들은 질서 있게 정렬한 채 지상에서 벌어진 공격을 수월하게 만들어주었다. 전력의 우수함을 자랑하는 일본 해병대원들이 섬의 남쪽과 북쪽에 수월하게 상륙해 미군을 분리하자 재빨리 9만여 명의 일본군이 2만 5천 명의 미군들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미국은 어떤 지원도 해줄 수가 없었다. 또한 일본은 동맹국인 태국 영토를 통하여 북쪽에서부터 영국령 말레이시아를 침략했다. 그리고 재빨리 말레이시아 북부의 비행장을 점령한 뒤 반도 아래쪽으로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말레이시아의 상공과 해상 모두에서 대권을 장악했다. 12월 10일 영국이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군력인 두 척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와 리펄스호가 동부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태국과 베트남에 기지를 두고 있는 일본 폭격기의 습격을 받았다. 2차 대전 중엔 이렇게 공중공격에 너무 약한 전함의 단점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두 척의 전함이 전투기들의 공격으로 단 2시간 만에 파괴됐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주석광산과 광대한 고무농장 등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을 탐냈다. 일본은 말레이반도 남단 싱가포르 섬에 위치한 대규모의 영국 해군 기지를 점령하고 싶어했다. 이러한 시설들을 영국의 손에서 빼앗아 그들의 침략 기지로 이용하려는 생각이었다. 일본군은 반도 아래쪽으로 빠르게 진격해 나가며 한 지역씩 점령해 나갔다. 곧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도 포위됐다. 일본 공군은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한번 재빨리 영국을 압도하고 8천여 명의 영국군들에게 계속적인 폭격을 가했다. 일본군 4만여 명이 영국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다. 광활한 태평양 멀리 떨어진 군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은 섬들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12월 10일 일본군은 괌을 침략했다. 괌과 다른 작은 섬들을 일본의 새로운 제국을 둥글게 에워쌀 요새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날 겨우 400명의 해병대원과 1000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는 브레이크 섬이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았고 12일 후 함락됐다. 12월 15일 일본군은 영국의 식민지 버마를 침략했다.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버마를 영국령인 인도 공격을 위한 기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야망으로 가득 차 인도로 진격한 일본군은 아라비아와 이란을 거쳐 남부러시아와 북아프리카로부터 동쪽을 향해 오던 독일군과 만났다. 일본군의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 동맹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형성됐다. 이
이데올로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이었다. 히틀러는 반쯤 절망에 말했다. 일본인들은 모든 섬을 점령하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섬이 넣을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백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서 아시아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의 백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목표였다. 일본군은 버마를 공격했다. 버마는 영국이 지배해서 독립한 나라로 아직까지 영국 통치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일본의 대규모 부대에 맞선 것은 훈련받은 버마 민족주의자들로 그들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일본군의 초기 진격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승리가 선언되곤 했다. 1940년 12월 23일 일본군은 보르네오 섬을 침공했다. 목적은 영국이 관리하는 유전, 즉 또다시 전쟁이 필요한 자원을 위해서였다. 크리스마스엔 홍콩이 무너졌다. 일본이 도시의 물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새해가 밝아왔지만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다. 1월 11일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 나카산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 또다시 목적은 석유였다. 그리고 1월 12일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항복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바탄반도를 방어하고 있었다. 미군도 서서히 일본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미군의 사기는 높았지만 메가더는 비밀리에 어떤 구원부대나 구조함대도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바탄에 남아있는 식량으론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체가 침략 가능성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었다. 1월 24일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통치를 받는 뉴기니 섬을 침략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빠르게 섬을 점령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투가 절정에 달해 일본군이 반도 전체를 장악했고 모든 영국 군대는 싱가포르의 요새로 후퇴했다. 싱가포르는 대영제국의 신화를 현실로 만들어 놓은 도시였다. 유럽인들의 재산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무역도시이자 해상무역의 중심지고 부의 셈이기도 한 이곳은 해군 선박들이 정박하는 거대한 해군 기지이기도 했다. 영국의 이러한 해군력이 오히려 싱가포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됐다. 또 다른 유럽 국가의 해군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싱가포르의 모든 군사력은 모두 바다가 있는 남쪽으로 집중돼 있었다. 일본군은 육지를 통해 북쪽을 공격해왔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군 지휘관들에게 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지시를 내렸다. 전투는 쓰라린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사령관과 장교들은 부대원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 한다. 대영제국의 영광이 위험에 처해 있다. 엄청난 양의 병기들을 비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13만 명이 항복했다. 일본군은 물 공급을 차단하고 공습을 계속했다. 100만여 명의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아더 퍼시발 장군은 영국군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복을 단행했다. 14,000명의 오스트레일리아인과 16,000명의 영국인 그리고 32,000명의 인도 군인들이 포로가 돼 행진했다. 야마시타가 이끄는 일본군의 사상자 수는 2,000명도 되지 않았다. 일본군의 화려한 승리의 절정이라 할 만했다. 일본군은 반제국주의적인 언어로 침략을 은폐했지만 사실 이것이 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처칠의 희망과는 달리 영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하에 영국 내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와 똑같은 지위를 인도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도의 전쟁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의
일본에게 항복한 32,000여 명의 인도인들 중 상당수가 인도의 혁명가들이 이끄는 인도 국민군에 입대했다. 인도 국민군은 일본군과 함께 영국에 대항해 싸웠다.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미국 내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미세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들에게 이 전쟁은 그들이 정말로 미국 사회에 동화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1942년 미국 서부에 살고 있던 11만 명도 넘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직장과 가정을 붕져야 했다. 1942년 2월 10일 호주 사회에 퍼진 공포는 소문이 아닌 현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강력한 항공모함 부대가 호주의 북부 해상에 도착해 북부 호주의 도시와 다윈항을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기습 공격이 성공했고 일본군의 성실은 비행기 한 대에 그쳤다. 네덜란드령 인도의 침략을 방해할지 모르는 어떤 지원 가능성도 없애버리기 위해 계획된 이 파괴적인 기습으로 군인과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내륙 지역으로 도망쳤다. 동인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중 가장 풍요로운 영토였다. 네덜란드 경제 수입의 7분의 1가량이 이 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일본에게 있어 네덜란드의 식민지는 커다란 가치를 지녔다. 석유와 석탄뿐 아니라 고무와 니켈, 목재가 생산되며 쌀과 설탕, 차의 주산지로서 농업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투하작전이 진행되기 전에 재빨리 섬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병력을 이용해 한꺼번에 여러 장소를 공격했다. 일본군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원주민들에게 해방군으로서 환영을 받았지만 곧 예전의 통치자들과 똑같이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실시했다.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 호주의 연합 함대가 일본군을 제지하려 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진주만 기습이 있은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군 지도부에게 보복할 방법을 찾아내라고 재촉했다. 진주만 기습 이후 태평양에 형성된 대결구도 때문에 항공모함이 일본군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대담하고도 교묘한 작전이 세워졌다. 16대의 육군 폭격기를 호넷이라는 이름의 항공모함에 실었다. 그리고 도쿄로부터 1000km도 넘게 떨어진 곳에서 이륙시켰다. 폭격기들은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의 비행장으로 날아가야 했다. 각각의 폭격기들이 해군 경기창을 공격하고 12대가 편대를 이루어 도쿄를 폭격했다. 작전을 계획하고 자원자들을 훈련시킨 공군대령의 이름을 따 돌리틀 공습이라 불린 이 폭격은 일본인들에게 물질적 손실 이상의 충격을 주었다. 도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겨우 70명, 파괴된 건물은 100채 정도였지만 미군기는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중국 상공으로 빠져나간 승무원들 몇 명은 일본 점령군에 의해 붙잡혀 처형당했다. 뭔가 해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미군의 사기는 올라갔다. 이 습격으로 일본 정부와 군 지휘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 본토는 절대 공격받지 않으리라 자부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차있던 일본 군사정부는 폭격이 천황의 거처와 매우 가까운 곳에 가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진주만 기습 이후 태평양에서 계속된 6개월간의 승리 행진이 이제 끝나가려 하고 있었다. 전략적인 공습은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다. 항공기들이 온통 하늘을 위협하며 실시하는 대량 공습은
정밀 공격이 아닌 이른바 지능적인 무기들에 의한 국지적 공습이라고 불렸다. 단순히 공장, 항구, 철도 교차점 등을 목표로 삼기도 했지만 때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위협을 주고 혼란을 조성하며 혹은 단순히 적의 많은 민간인들을 불황자로 만들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적의 정부에 그들이 자국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수천 개의 폭탄들이 투하돼 수많은 죽음을 야기시켰다. 전쟁 전엔 공군력이 빠른 승리의 수단이 될 거라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2차 대전은 이론이 실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940년 항공 폭격 전술은 기술 면에서, 범위 면에서, 그리고 잔인한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3월 29일 영국 공군은 리벡에 위치한 독일군에 공격을 가했다. 리벡은 유보트 엔진 제조 공장들이 있는 곳인 동시에 유럽 대륙안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장소로 꼽히는 건축과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의 기념비와 같은 장소였다. 그런 장소가 폭격으로 파괴되고 불에 타버렸고 중세시대 건물들은 영국 공군에 의해 파괴됐다. 나치의 사상은 문화를 중시하는 역사 이론이었다. 독일의 문화도시를 파괴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독일 정부는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 마치 코미디와도 같은 일이지만 독일은 목표물을 정하는데 베델카 안내서를 이용했다. 이 책은 유럽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소개하는 여행 안내서였다. 단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인 장소들의 공습이 계속 이어졌다. 폭격은 규모가 크지도 특별히 파괴적이지도 않았지만 베델커 공습이라고 불려진 이 작전은 전쟁의 오래된 규칙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함락이 후 영국이 독일에 반격할 방법은 끝까지 되지 않았다. 폭격기 공격은 영국이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들 중 하나였다. 영국 군부 전투와 공습에서 얻은 교훈은 낮에 공습을 하게 되면 승무원들과 항공기 모두 너무 희생이 커진다는 사실이었다. 즉, 공격을 밤에 하게 될 경우 어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하지만 밤엔 좀 더 작은 목표물, 이를테면 개인의 공장 같은 장소의 공격이 불가능했다. 영국 공군 최고 사령부는 결국 도시를 목표로 삼는 대규모 공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술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일이 선발거도 도시 중심지에 대한 공습은 이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42년 5월 영국 공군은 병력을 집결시키고 모든 훈련된 비행기들을 한데 모아 최전선부를 조직한 뒤 천대의 항공기를 오직 하나의 목표물 퀼런을 향해 출발시켰다. 천대의 비행기가 진격한 첫 번째 공격의 성공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다. 한 가지 목표를 집중 공격하게 되면 그 방어 또한 집중적이 되기 마련이었다. 전략 폭격은 동맹군에 대항하는 연합군의 강점으로 발전해 나갔다. 양쪽 모두 전쟁 초부터 사용된 비행기는 중형의 쌍발 전투기들이었다. 1942년 봄, 처음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사발 엔진 폭격기가 독일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군이 대형 폭격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영국의 랭카스터 폭격기나 미군의 B-27기와 B-24기에는 적의 도시들을 황폐화시켜버릴 수 있는 대량의 폭탄들을 실을 수 있었다.
2차 대전의 신화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포로 수용소는 작가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 인내와 희생, 그리고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성에 관한 얘기들을 만들어냈다. 싱가포르에서 항복한 영국군 15만 명은 전쟁 중에 적군의 포로가 된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육군, 해군, 공군 병사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전쟁 포로 처우 문제는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선 무기를 내려놓은 병사는 관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1929년 제네바 회담에선 포로의 처우에 대한 자세한 규칙들이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전쟁 포로가 다쳤을 경우엔 되도록 빨리 전쟁터에서 내보내 치료를 받게 해야 했으며 또한 자국의 병사와 똑같은 수준의 식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했다. 가족과의 서신망대를 허락해야 했고 또한 이름과 직위, 군번 외에는 다른 어떤 정보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포로의 대우는 국제적십자회에서 감시하게 됐다. 탈출하다 붙잡혔을 경우에도 포로를 독방에 한 달 이상 감금해서는 안 됐다. 일본이나 소련은 제네바 회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공산주의에서 볼 때 소련 병사도 절대 항복을 해서는 안 됐다. 역사적으로 장교의 생포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지만 2차 대전 즈음엔 전쟁의 엄청난 규모와 공군력의 출현으로 오히려 생포가 가장 명예로운 일로까지 여겨졌다. 누구도 2차 대전 중에 전쟁 포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폴란드와 프랑스가 너무 철저하게 붕괴된 탓에 1940년경 독일군의 포로는 200만 명이 넘었다. 모든 국가가 많은 수의 병사를 잃었다. 500만 명의 소련 병사가 포로가 됐고 영국에 항복한 이탈리아 병사의 숫자도 엄청났다. 서로 다른 국가에 붙잡힌 포로들은 그 운명이 각각 크게 달랐다. 광적인 나치군의 특수부대였던 무장 치위대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붙잡힌 항공기 승무원들은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 독일군에게 붙잡힌 소련 포로들은 야만적인 대우로 인해 이들 중 80%가 사망했다. 독일군은 소련이 동의하지 않았던 제네바 협정엔 구애받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러시아 장교들은 사살됐고 일반 병사들에겐 음식이나 쉴 곳도 제공되지 않았다. 나치의 인종 이론에 의하면 영국인, 미국인 등의 앵글로색슨 계통은 아리안 인종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슬라브족은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다. 아시아는 좀 달랐다. 일본인들은 항복을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로 여겼다. 보상당하지 않은 일본인의 항복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싱가포르 함락 시 사로잡은 포로들이나 동인도에서 포로가 된 네덜란드 군인들을 경멸했다. 그리하여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음식과 잠자리만 제공하면서 극도로 힘든 노동을 강요했다. 나치의 사상에 의한 인종분류 추리에 의하면 슬라브인들보다 더 큰 증오의 대상은 바로 유태인이었다. 유태인들은 나치가 처음 정권을 잡은 이후 독일 내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다. 나치의 인종사상에 의해 독일이 점령한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 논리적이면서도 끔찍한 방안이 강구됐다. 폴란드의 유태인들은 강제로 유태인 거주 지역이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1940년 1월 독일에 저항하는 폴란드의 한 지하신문이 이 수용소들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학살에 대한 소문을 기사화했다. 스탈린은 독일이 한 번 더 모스크바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히틀러는 소련군을 붕괴시키고 카카스 산맥의 유전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부러시아의 산업지역들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전력을
깨닫은 독일군은 다시 한번 남쪽으로 전진하며 엄청난 수의 러시아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다. 러시아 군대 전체가 해제했다. 당황해 도망치는 러시아인들 사이로 독일군은 계속 진격했다. 공격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사들은 너무나 쉽게 탱크에서 내려 도망쳤다. 전쟁 중 처음으로 스탈린은 전략적 후퇴를 지시했다.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스탈린그라드였다. 돈강이 흐르는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독일군은 전략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남부러시아 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혹은 북쪽의 모스크바를 공격하기 위해 독일군은 계속 진격했다. 1920년 러시아 시민전쟁 당시 공산당 통제위원이었던 스탈린은 주둔하고 있던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나치군이 스탈린그라드에 가깝게 다가올 무렵 스탈린은 이곳의 군대를 재정비해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자 독일의 유보트와 맞붙어 싸웠던 대서양 전투가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됐다. 미 해군은 영국 해군이 유보트와 싸우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천천히 배워나갔다. 미군은 미 해상에 호송단을 도입하지 않았다. 독일 해군은 이 시기를 두 번째 행복한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독일 유보트들이 호위를 받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상선들을 미국의 연안에서 침몰시켰기 때문이다. 그중 상당수는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로부터 오는 유조선들이었다. 연안에서 항해 중인 배들은 항구 도시의 불빛들 때문에 그 윤곽이 드러나 경험이 많은 독일군 잠수함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곤 했다. 군수품 수송을 둘러싼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다툼은 호송단의 공격과 방어였다. 가장 격렬한 전투는 소련으로 무자를 수송하는 중에 벌어졌다. 이 배들은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항구들로부터 출발해 노르웨이와 바렌츠해의 얼음 같은 추위 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호송단은 독일군의 점령 지역에 가까워졌고 게다가 겨울이라 빙산 때문에 노르웨이 해안으로 더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호송단은 계속적인 공격을 받으며 전쟁 중 연합군의 수송선들을 통틀어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이 배들은 1942년 소련이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매우 중요했던 미국의 트럭과 전화, 심지어 부츠까지 모든 종류의 보급품들이 실려 있었다. 초기의 바르바로사 작전의 성공으로 인한 독일군의 자신감 때문에 연합군의 배들이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이 자신감이 사라지자 독일군은 보급품 수송 경로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노르웨이의 기지를 둔 유보트와 구축함, 항공기, 때론 독일 전함이 나서서 순양함의 지원을 받으며 연합군 함대에 포격을 가했다. 한 번은 독일 전함의 공격을 받은 호송단에게 흩어지란 명령이 내려졌다. 각각의 배들이 잠수함과 항공기들에 의해 개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이 한 번의 전투로 2,500대의 항공기와 500대가량의 탱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냉전이 끝날 때까지 소련의 역사학자들은 군수품 수송 과정에서의 영미 해군들의 중요한 역할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해군 장성들은 호송단이 인력과 운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이 러시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이 북극해 수송 방안만이 처칠이 대연합이라고 부른 반나치 연합군 내에서 스탈린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처칠은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됐다. 미국은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로부터 지시를 받은 영국의 군사주의자들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영국에게 서부에서의 군사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칠은 항상 간접적인 전략을 선호했기에 북아프리카에서 동맹군을 패배시키고 난 후에 그가 동맹군의 약점이라고 부르곤 했던 이탈리아를 공격하고 싶어 했다.
10일 대영 제국은 민간인들의 용맹함을 치하해 몰타섬 전체에 조지의 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전쟁 중 영국의 영토들 중에서 이 지중해의 식민지만큼 규칙적이면서도 강한 공격들을 계속 견뎌야 했던 곳은 없었다. 1942년 첫 4개월 동안 몰타는 적어도 1000번 이상의 공습을 받았다. 시민들은 이 섬의 석회암을 깊이 뚫고 들어가 그 동굴 속에서 거주했다. 계속되는 공습은 동맹군이 몰타 주변에서 벌이는 호위 공격의 일부였다. 바다 건너 겨우 160km 거리에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비행기들이 날아와 몰타 섬과 포위된 방어군들에게 군수품을 전해주려고 시도하는 그들에게 격을 가했다.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오직 잠수함만이 항해가 가능할 때도 있었다. 보송간의 운행 때문에 이탈리아 함대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기도 했다. 섬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담한 군사행동들을 취해야만 했다. 몰타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다. 포위된 쪽은 굶주림과 진정에 시달렸다. 전염병인 장티푸스가 퍼져나갔고 하루에 성인 한 명이 1500칼로리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몰타는 북아프리카로 통하는 짧은 해로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양편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였다. 연합군이 지면 동맹군에게 붙잡히게 되고 동맹군이 지면 사막에서 싸우고 있는 동맹군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것이었다. 북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지원으로 독일군의 아프리카 군단은 전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받은 공격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롬멜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뭉친 독일군은 리비아를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가량을 이동해갔다. 당황한 영국 제8군의 병사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다. 독일군이 리비아의 비행장을 재탈환함으로써 몰타섬의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고 아프리카 군단이 이곳을 지원했다. 재정비한 아프리카 군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토브루크함을 공격해 다시 탈환했다. 영국은 아모 해독으로 독일이 공격하지 한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하여 또 한 명의 영국군 장군이 면직됐다. 제8군의 사령관 리치 장군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중동적 최고 사령관인 오청렉이 이 군대를 직접 지휘하게 됐다. 토브룩의 실패로 독일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은 3만 5천여 명이었고 영국 본토에서도 위기의식이 생겨났다. 여론조사 결과 영국 국민의 반 이상이 처칠의 지도력에 불만을 표시했다. 의회에서 신임 투표가 실시됐다. 476명의 지지를 얻었지만 25명이 반대했고 30명의 영국 의원이 기권했다. 독일은 이집트로 진격해갔다. 곧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100km 지점까지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수에즈 운하를 차단하고 중동의 유전을 공격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었다. 진주만에서의 커다란 승리 이후 일본 최고 사령부의 생각 있는 지도자들은 일본 제국의 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했다. 1949년 5월 진주만 기습이 있은 지 6개월 후 일본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 모어스비를 침략했다. 일본군의 목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른 연합국들로부터 고립시켜 일본 항공기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운송 차량과 거대한 군함, 그리고 세 척의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일본 침략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과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아 함대로 구성된 미 해군과 마주쳤다. 다시 한번 암호 해독가들에 의해서 일본의 공격에 대한 정보가 누출된 것이다. 일본과
미국 간의 이 싸움은 산호해 전투라고 불리게 된다. 역사상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이 만난 최초의 해군 전투였다. 양측의 해군들이 서로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싸운 최초의 전투였다. 일본군의 항공모함 한 척이 침몰했다. 미군 항공모함 한 척은 너무 심하게 파손돼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나머지 두 대의 일본 항공모함 중 한 척은 항공기를 너무 많이 잃어 공격력의 손실이 매우 컸다. 다른 한 척은 너무 심하게 파손돼 이후론 작전에 사용되기 어려웠다. 다시 한번 일본 측은 전술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 뉴기니는 정복하지 못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협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일본은 배와 비행기, 훈련된 조종사들을 대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에 또다시 두 해군이 마주쳤을 때의 여파는 매우 컸다. 전함은 이제 더 이상 해상전투의 주요한 무기도 적의 주함대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도 아니었다. 전함이 상선의 호송단과 만나거나 해안의 목표물을 포격하거나 할 때는 공습의 위험만 없다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양편의 전함은 선전용 목표물에 지나지 않았다. 전함이 위협적이라고 믿는 상대편 사령관에게만 위협이 될 수 있을 뿐이었다. 1942년 2월 샤른 호스트호와 그나이 제나우호 그리고 순양함 프린츠 윌리엄 등은 세 척의 커다란 우회 선박이 대담하게도 영국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영국 해협으로 들어왔다. 대담하긴 했지만 어쨌든 독일군은 도망칠만 했다. 광대한 러시아에선 소련이 독일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규모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독일과 소련 간의 전투는 2차 대전의 가장 주된 싸움이었다. 투입된 병사들의 수와 그 범위의 어마어마함에 비하면 다른 전투는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바르바로사 작전이 개시된 후 처음 6개월간 독일군은 소련 영토로 깊숙이 진격해 수백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으며 광대한 적을 나치의 손아귀에 넣었다. 많은 지역에서 독일 군대는 스탈린주의로부터 자유를 줄 해방군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 작전은 전투에 투입된 러시아의 마지막 부대가 눈보라 속에서 필사적으로 반격해오자 잠시 멈칫했다. 1942년의 겨울 내내 스탈린은 모든 부수로의 공격을 지시했다. 러시아 병사들은 겨울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독일군을 공격해 성공을 거뒀다. 독일군이 조심스럽게 군사행동을 차지하자 소련군은 서쪽으로 진격해 통신망을 확장하고 대규모의 부대를 취약한 지역들에 배치했다. 러시아의 여름이 돌아오자 독일군은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섰다. 독일군 쪽의 전세가 서서히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초여름 레이더 즉 적군은 550여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독일군은 500만 명이 치안됐고 그중 40만 명은 핀란드인, 나머지는 이탈리아인, 헝가리인, 루마니아인, 심지어 스페인 자원병까지 섞여 있었다. 장비와 훈련, 지도력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독일군의 이점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그 빛을 잃어갔고 러시아군의 규모가 질적인 면에서 필적한만 했기 때문에 독일군에게 점점 불리한 상황이 돼가고 있었다.
산호해 전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즉 진주만 기습 이후 6개월도 안 됐을 때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가 이루어졌다. 일본군 최고사령부는 전투에서 승리해 이 전쟁에서 미국을 지휘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일본의 계획은 전통적인 해군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미 해군을 일본식 전투로 패배시키는 것이었다. 작전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미드웨이는 태평양의 미국 영토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미국 태평양 함대를 유인해 붕괴시키려는 생각이었다. 일본의 야마모토 총독은 북쪽에 위치한 아유산 군도를 공격하는 척하여 미국의 방위력을 분산시키려고 계획했다. 야마모토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와이를 점령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이 미군 함대를 태평양에서 몰아내고 더 나아가 일본군이 미국 본토의 서쪽 해안까지도 직접 위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평화를 원하게 될 것이었다. 일본군은 145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를 이 계획에 투입했다. 다시 한번 암호 해독가들의 임무가 큰 역할을 했다.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한 결과 아이유산 공격은 가짜고 미드웨이가 진짜 목표란 사실이 밝혀졌다. 미 해군의 방위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4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일본군 쪽이 3척뿐인 미 해군에 비해 양적으로는 우세했다. 최고의 성능을 지닌 261대의 비행기가 성능이 다양한 231대의 미군 항공기와 맞붙었다. 또한 일본군에겐 강력하게 무장한 5척의 전함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몇 가지 실수가 커다란 패배를 불러왔다. 기지가 비어있음을 확인시켜줄 진주만의 사진정찰이 취소됐다. 미드웨이 동쪽에 투입된 잠수함 부대는 너무 늦게 도착해 이미 미 함대는 지나가버린 뒤였다. 야마모토는 4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강력한 함대로 쉽게 섬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북쪽을 공격하는 척하여 적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사실 이 전투에서 주도권을 쥐고 기습을 준비하고 있는 쪽은 미 해군이었다. 일본 해군의 중심인 항공모함들이 규모가 작은 전함과 군함들로 구성된 소규모 함대의 지원을 받으며 미드웨이를 향해 나아갔다. 일본군의 작전은 복잡했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표현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일본은 미 항공모함인 USS 요코가 산호의 전투로 침몰했다는 미군의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갔다. 일본의 계획을 알고 있던 미 해군은 계속해서 가짜 암호를 전송했는데 야마모토는 그것을 믿고 마지막 남은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호네토는 미드웨이 근처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이 항공모함들은 아예 침몰됐다고 믿었던 나머지 항공모함과 함께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 해군은 진입할 수 있는 모든 병력과 바다에 투입할 수 있는 3척의 항공모함 모두를 총동원했다. 미드웨이는 위험한 근접전이었다. 대담성과 목, 해문, 영감 등에 힘입어 미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을 불시에 공격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섬에 도착해 미 해군이 엄청난兵力을 숨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미군 지휘관들의 대담성과 그리고 일본군 지휘관들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일본군 항공모함은 갑판에 연료를 공급 중인 비행기들을 실은 채로 미군 폭격기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3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순식간에 파괴됐다.
네 번째 일본 항공모함이 공격이 나서 미국 항공모함을 심하게 파손시켰지만 곧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미 해군이 적의 중심부를 공격한 이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군에 대해 수적으로 우세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됐고 그 후로도 3년은 더 계속되지만 이미 승자는 이때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전선은 몇 시간 만에 미국에게로 기울었다. 미국은 발달된 산업으로 쉽게 항공모함과 배 등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럴 수 없었다. 또 숙련된 조종사와 승무원들도 많이 잃었다. 이제 일본은 예전의 힘을 회복할 수 없었다. 패배와 항복으로 가는 긴 여정으로 들어서고 만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90시간에도 역사는 계속된다. 아프리카 군단이 이집트 지역에 방송을 한다. 카이로의 숙녀군도 오늘 밤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날 독일군은 영국군의 봉쇄당해 엘 알라메인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영국군 사령관이 또 바뀌면서 새로 임명된 장군이 사막의 제8군으로 왔다. 하지만 리차드 고트 장군은 지휘를 맡은 첫날 사망하고 재빨리 대신할 인물을 찾던 중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사람이 선택된다.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영국군을 맡아 그의 적수인 어윈 럼멜과 전설적인 싸움을 벌인다. 몽고메리가 부임한 지 하루 뒤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 도착하고 유럽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다. 서쪽에서는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고 불피에 강력한 모습이 이어진다. 연합국의 패배로 끝났지만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몽고메리는 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롬멜의 신화를 무너뜨린다. 이 놀라운 승리를 처칠은 시작의 끝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공격을 계속해 일본군으로부터 과달카날 섬을 재탈환한다. 미군은 북아프리카에 상륙해 최초로 독일군과 만나게 된다. 독일의 하늘이 미 공군기로 뒤덮이기 시작한다. 루스벨트와 처칠이 만난 자리에서 궁극적인 전쟁의 목표가 선언되는데 이는 나치즘의 무조건적인 항복이었다.